여러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꿈을 다 꿨습니다. 저는 여기 서 있는데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아침에는 좀 추웠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죠? 오신 만큼 가져가실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기초학문인, 기초의학인 생리학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나흥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부모님 계시면 정말 잘 키워서 쓸데없는 대학 말고 꼭 고려대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거 홍보하려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제목에요. 원래는 이기적인 아이 협동하게 만들기라고 했다가 저것보다는 위쪽에 있는 저 흐릿한 글씨를 쓰는 게 좀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뇌과학자가 말하는 그래서 그렇게 붙였고 사실은 저는 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진해서 많은 걸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잘 만들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려 합니다. 결국은 이기적인 아이가 협동하게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중간중간 그것만 하면 너무 재미없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상식이나 상식을 넘어 지식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나흥식입니다. 어려운 책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만 저렇게 어렵지 내용은 그리 어렵진 않은데요. 하버드 대학에 있는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저런 책을 썼습니다. 지구의 정복자입니다. 무슨 그 외계인 제목 같기도 그러죠. 외계인이 무슨 침공하는 듯한. 오늘 말씀드릴 결론을 첫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쭉 말씀드리고 마지막 제가 결론을 내릴 때 이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을 이깁니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옆에보다 조금 얌체면 잘 살 수 있고 학생으로 좁히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들의 집단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단을 딱 놓고 보면 이타적인 집단이 이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단이 이긴다면 이 강좌, 지금 이 강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모이면 한꺼번에 모여있는 사회에서는 모두 저 잘났다고 딱 그 팀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팀은 그 집단은 붕괴됩니다. 따라서 이타적인 아이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이 나라, 이 지구가 온전할 것 같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적인 인간만 존재한다면 사회는 해체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이렇게 자기 속만 채리다가는 큰일 날 것이다.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이 하버드에 있는 교수가 그냥 얘기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겠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유전자와 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 제목을 좀 더 풀면 이기적 유전자와 협동하는 뇌입니다. 저거의 본뒷말입니다. 준말은 저래요. 유전자는 어차피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뇌 속에는 다른 동물과 달리 신기하게 다른 사람과 협동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차례는 이렇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이타적 밈이라는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건데 그냥 저 단어만 처음 들으신지도 몰라요. 거의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그 궁금증은 푸시죠. 세 번째는 우리 몸은 아직 석기 시대라는 것을 비만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챕터에 가면 저쯤에 가면 아마 찔리는 분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빠져나갈 수 있는가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 진화가 일어나긴 하는데 굉장히 느려 터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는 아주 처참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밈이라는 거에 발전된 형태인 슈퍼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단어도 잘 모르시겠죠? 내 단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괜히 학자들이 어려운 단어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감만 하시면 되겠죠. 이따 아마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드디어 맨 마지막에 제가 가장 창조적인 힘은 협력이다. 바로 협동하는 아이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여기까지 아마 제가 추측컨대 1시간 10분, 1시간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흥에 겪고 저도 그렇고 이러다 보면 한 5분 더 저질릴지는 모르지만 대충은 그 정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먼저 볼까요?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무성생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놈은 암수가 없이 뭐 균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오늘 새끼 하나 낳아볼까? 덜커덕 낳을 수 있습니다. 또 낳아볼까? 덜커덕 또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쉬자. 혼자서 결정합니다. 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밀당이 필요 없습니다. 원수 같은 배우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혀 신경 쓸 일도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 무성생식으로 태어난 것들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하면 모두 몰살할 수가 있어요. 똑같으면 몰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워 생명체가 다른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바로 유성생식입니다. 암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식물은 생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입니다. 우리는 예쁘다고 그러지만 정말 걔네는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펼치고 있죠. 실제로는 그들의 생식기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로 난생 그리고 태생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 휙 지나가긴 했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모두 다 암수가 합쳐져 새로운 개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구상에 살다 간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구의 거의 한 13배, 14배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7, 8%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왔다가 가셨죠. 이분들이 딱 우리 놓은 교훈은 역사입니다. 따라서 역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 모든 분들, 지금 살고 있는 분들, 돌아가신 분 모두 합해 어떠한 분도 똑같은 유전자는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지요. 어떤 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결코 몰살하지 않습니다. 유성생식이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바로 하여튼 동물, 식물을 포함하면 모두 다 다른 개체, 내 자식은 비슷하지만 닮았지만 나와는 다른 형태로 모두 다 나아놓은 것이죠. 우리나라의 혈액형을 한번 보실까요? 저 퍼센트는 뭐 너무 외우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조사할 때마다 좀 다르지만 30%씩 나눠갖고 AB형이 10%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혈액형이신가요? 저 정도 되어 있는 혈액형 가지고 혹시 아직도 저걸로 성격 나누고 계신가요? B형 남자, A형 여자, 정말 말도 안 되는 넌센스입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테말라라는 나라의 남미의 과테말라라는 나라에 아시죠? 저 나라에 가면 O형이 95%입니다. 많이 적게 쳐준 겁니다. 실제로는 거의 100%입니다. 남미에 가면 남미 원주민은 거의 O형이 100%입니다. 남미에 이렇게 O형이 엄청나게 많은데 뭐 이따가 혈액형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렇게 O형만으로 되어 있기에 특정 질환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잉카 제국이 저 같은 혈액형 때문에 어떤 한 질환에 의해 저렇게 멸망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하다는 건 무시무시한 것 같죠. AB형 성격 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형으로 성격을 운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그냥 일본 따라하는 겁니다. 저기 노미 마사히코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위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고 그냥 저런 분이 극작가래네요. 근데 저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혈액형을 나누어 성격을 부여했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어느 나라도 따라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따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AB형, O형, AB형으로 성격을 나누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친일파로 몰겠습니다. 몰지 마십시오. 정말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기 있는 과테말라나 남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책을 보고 우리 경향을 보면 웃을 거예요. 그럼 우리 O형인데 우린 다 그렇다란 말이냐. 말도 안 되죠. 인간을 네 종류로 나눈다는 건 참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자, 증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적어도 O형이 70에서 100%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O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45에서 75%가 O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정보하고 진짜 너무 다르죠. 우리나라는 겨우 한 25에서 45%의 O형이 걸쳐 있습니다. 절대로 혈액형으로 성격 나누지 마십시오. 그냥 다양성의 한 형태로만 아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1847년에서 1856년 한 10년간 아일랜드에 감자 마른병이라는 병이 돌았습니다. 감자가 아주 멸종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공포가 떨고 있는 에볼라 비슷하지요. 감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식이었는데 이때 그 병에 약했던 램퍼라고 그러는 종이었어요. 걔네들이 단일종으로만 농사를 지었던 것이죠. 아일랜드에 감자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때 8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굶어 죽고 300만 명이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죠.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감자를 만일 그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재배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한 방에 휙 간 겁니다. 무성생식의 어떤 다른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듯하죠. 여러분들이 이 팀, 아일랜드 팀을 지금 여기 있는 국민들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혹시 더블린에 가보셨나요?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그때 기근을 잊지 말자라는 동상이지요.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는 캐번디시 단일종입니다. 거의 99%가 캐번디시입니다. 분위기가 무섭죠? 램퍼, 캐번디시 단일종이니까 쟤 한번 누가 공격하면 끝입니다. 한번 보시죠. 바나나가 곰팡이에 의해 멸종되고 있다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이런 논문을 제시했는데 모두 다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아니 슈퍼에 바나나 있는데 왜 멸종한다고 난리야. 이 과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셨죠. 이런 뭐 어마어마한 논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일부만 알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그냥 온라인 뉴스입니다. 바나나 전염병 파나마 병이라는 게 전 세계로 퍼져서 바나나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오늘 가실 때 하여튼 바나나 사 두십시오. 이게 이제는 바나나 이별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종을 개발하려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난리예요. 저 파나마 병에 조금 저항성이 있는 것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단일종, 한 종류로만 통일되어 있다는 건 항상 위태위태하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도킨 선생을 알고 계시죠? 아마 여기까지 오셨으면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목은 바로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이기적으로 되지 않으면 다른 개체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개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기적 유전자의 형태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지 방어하고 자기 입속만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컷의 속셈을 볼까요? 조금 남사스럽긴 하지만 학문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등학생도 와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실잠자리가 있습니다. 이놈은 수컷 생식기에 주걱 모양의 기관이 있고 암컷의 질을 긁어낸 뒤에 다른 놈의 유전자를 빼내고 자기의 유전자를 넣게 됩니다.
굉장한 이기적인 행동이죠. 꼴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다리로 정자 덩어리를 제거하고 상대방의 걸 제거하고 자기 거를 넣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바위 종다리는 암컷 꽁지를 쪼아서 이전에 들어가 있는 수컷 정액을 분출시킨 뒤에 자기의 정보를, 유전 정보를 넣으려고 하죠.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처럼 물로 암컷질의 정자를 제거한 뒤에 자기의 유전 정보를 넣으려고 하지요. 엄청난 경쟁입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의 단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를 포함한 인간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에 둘러싸여 있는 난자 볼까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이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 그에 상반되는 이기적인 내용을 유전자의 내용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정자에 둘러싸여 있는 난자가 있죠. 경쟁이 대단합니다. 막 정말 몇억 대 1의 싸움으로 달랑 하나만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자하고 난자를 보면 부피 차이가 저 정도 됩니다. 1대 8만 5천입니다. 정말 정자는 쥐뿔도 없습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유전 정보 하나밖에 없고 뒤에 프로펠러라고 같은 꼬리만 있죠. 난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저 속에 여러 가지 영양분을 포함하여 저 새끼가 이제 수정이 되고 하면 그것이 무럭무럭 클 수 있는 영양분 단초를 제시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수컷은 잘 보여야 됩니다. 난자가 만인 가진 자이고 정말 정자는 쥐뿔도 없으니까 아주 예쁘게 보여야 돼요. 결국은 자연 상태에서 보면 수컷이 미모가 뛰어난 것이 잘 아시다시피 꿩도 그렇지요. 사슴도 어깨 높이 넓지요. 참새도 가슴 털 넓이가 넓은 놈이 수컷으로 대접받곤 합니다. 그러니까 암컷이 심사하는 겁니다. 야, 지나가 봐. 너 괜찮은지 보자. 너 가슴 털 넓이 좁아. 피 빠져. 넓은 놈 일로 와.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첫파리는 날개 크기가 큰 놈이 왕입니다. 더 건강하고 좀 더 수컷 호르몬이 암컷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 수컷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 보면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많은 형태의 바로 초파리가 날개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죠. 구남새는 빨간 가슴에 부풀린 정도가 또 그렇다네요. 자루는 파리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저 자루는 파리는 대롱에 매달린 눈의 튀어나온 정도가 더 많이 튀어나오면 수컷으로서 대접받나 봅니다. 참 하여튼 별개다.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저 튀어나온 게 좀 더 튀어나오면 수컷으로서 매력이랍니다. 남성 호르몬하고 관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암컷한테 잘 보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시고기가 이제 새끼를 잘 돌본다고 해서 부성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상징 동물로 얘기되곤 하지요. 보통 체내 수정이 되면 정자가 암컷의 몸에 들어가 몸 안에서 수정란이 있게 되죠. 그러면 수컷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암컷이 그걸 마지막에 책임지게 되는 것이에요. 체내 수정은 그렇습니다. 근데 체외 수정을 한번 보실까요? 체외 수정은 암컷이 먼저 알을 낳지요. 어이루의 경우입니다.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자를 뿌리는 방법이 알이 있는 상태에서 뿌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주자가 수컷이 됩니다. 암컷은 그냥 도망가도 됩니다. 야, 네가 책임져 그리고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컷은 할 수 없죠. 내가 마지막 타임이니까 결국은 수컷 가시고기는 그걸 돌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인위적으로 저 모습을 부송해로 조금 포장해서 얘기하게 되죠. 하여튼 가시고기는 수컷이 수정된 알을 지킨다는 사실 때문에 수컷 문어도 비슷합니다. 암컷과 수컷이 조금 반반씩 일을 하긴 하지만 적어도 이놈의 유전자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들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살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부모님 그리고 그 윗대 그 윗대 우리의 자식들 손자 증손자 모두 다 결국은 지구상에선 떠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러셔야 됩니다. 딱 남는 건 지구상에 하나 있습니다.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결국은 우리 몸에 있다가 다음 세대로 내려가고 결국 유전자는 우리를 운반체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는 그냥 뭐 좋아라고 살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우리를 연출하고 있는 자는 결국은 유전자라는 것이죠. 그 유전자에 충실하게 지금 가시고기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한번 볼까요? 어류와 양서류는 어떻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크고 있는지 보시죠. 산란 후에 수정이 되지요. 뭐 암컷이 알을 낳고 그다음에 수컷이 수정을 시키고 수컷이 알을 지킵니다. 그리고 딱 부화한 다음에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애미애비도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도 알지도 못해요. 누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알지도 못하죠. 딱 부화하는 순간 끝입니다. 조류는 좀 낫죠. 품고 있는 동안 그리고 뭐 조금 모이도 받아먹고 하는 동안에는 조금 있는 듯하지만 어느 순간 모두 다 뿔뿔이 날 줄만 알면 또 길거리에서 만나도 아빠 엄마 모를 것입니다. 포유류는 어떻게 하나요? 젖을 먹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오랫동안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가족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크면 그 다음에 또 뿔뿔이 흩어집니다. 인간은 어떤가요? 이제 뭐 결혼 안 하고 뭐 30, 40이 되도록 캥거루처럼 붙어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계속 붙어 살고 있죠.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 오래 붙어 있으면 오래 붙어 있을수록 사실은 고등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끝끝내 붙어 있는 게 한 가족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게 좀 나아 보이기도 하죠. 좀 무리는 있지만 논리는 그렇습니다. 나와 내 자식은 유전자가 50% 공유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부모가 반반씩 해서 어떤 한 개체가 나타났습니다. 내 손자와는 25% 공유될 수밖에 없어요. 또 희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카와도 25%를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50% 같은 내 형제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자식이 없다면 조카를 둘을 키우면 됩니다. 그럼 딱 50% 채우는 겁니다. 50% 없으시면 25% 두 개를 주워가지고 같이 키우시죠. 유전자의 계략을 볼까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영역 경쟁에서 이기면 사자가 한 무리가 암컷을 데리고 있죠. 그러면 이 사자가 호시탐탐 노리다가 새로운 사자가 그 안쪽에 있는 우두머리 사자를 물리쳤습니다. 내치거나 죽이거나 하면 그 식솔들 암컷부터 아이들은 전부 다 내 휘하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젖을 물고 있으면 절대로 배란이 되지 않습니다. 젖을 물리고 있는 동안에는 배란도 없고 menstruation도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딱 점령군에 가까운 이 수컷은 새끼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꽉꽉 다 죽여요. 그러면 젖을 빨지 않겠죠. 그러면 드디어 배란이 되고 내 유전자를 가진 새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지금 조금 아까 겨루어서 진 유전자보다는 새로 점령군의 유전자가 더 세다고 생각하면 자연 생태계로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이 상황을 보면 좀 무시무시하죠. 지금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젖을 물고 있는 동안 배란이 되지 않으므로 그리고 기존의 새끼는 남의 유전자를 가졌으므로 자기의 유전자를 위해서 그렇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기적인 형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형태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주 우스워 보이지만 제가 의사국가고시 볼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맞추시면 의사 되는 겁니다. 맞춰보시죠. 그냥 뭐 답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서 마음으로만 찍어 놓으시죠. 1번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유전이라고 좀 들으신 기억 있나요? 두 번째는 혈액형. 혈액형은 뭐 새로운 게 나타날 리도 없을 것 같고, 불임, 고혈압. 다 아닌가? 좀 헷갈리시죠? 답을 하나 찍으셨나요? 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불임입니다. 새끼를 낳아야 뭐 유전이 되겠죠? 그죠? 불임이라는 건 사실은 뭐 좀 트릭에 걸렸습니다. 저도 의사고시 볼 때 이거 트릭에 걸려가지고 막 오답을 쓴 기억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걸려들었습니다. 뭐 이것만 문제는 아니었죠. 뭐 연결된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또 하나 더 넣겠습니다.
동성애입니다. 이번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 없음일까요? 동성애일까요? 유전되지 않는 것은 동성애도 유전될 수가 없겠죠? 동성애인데 새끼가 있어야 무슨 그렇죠. 근데 엄연히 지금 계속 동성애는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유히 미래에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동성애자들은 상당 부분이 양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동성애로 표출되곤 하기 때문에 답은 그냥 유전되지 않는 것은 하면 뭐 동성애라고 답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그 속사정을 보면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유전자의 진화 과정을 잠깐 볼까요?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생명과학에 관한 내용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정말 유전됩니다. 할아버지서부터 아버지로, 그 다음에 부모 밑으로 또 자식으로, 손자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유전이라고 그러죠. 형태와 세부사항이 복사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 반찬까지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은지 모르겠죠. 두 번째 보시죠.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약간의 돌연변이라고 그러는 미세한 변이가 있어요. 저것 때문에 무진장하게 다양한 종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나와요. 아주 시원찮은 거는 일단 걸러진다는 것이죠. 진화라는 형태, 유전자가 지나가고 있는 도중에 나타나는 저 현상은 유전, 변이, 선택의 프로세스를 띠게 됩니다. 조금 복잡한, 지금 여태까지 들으셨던 것 중에 제일 복잡한 것 같죠? 이따 이걸 다시 한번 끌어낼 테니까 좀 기억해 두십시오. 물론 그때 다시 한번 슬라이드는 키겠습니다. 이제 겨우 하나 했네요. 두 번째 거 보시죠. 이제 조금 이기적인 내용을 하셨지만 이번엔 이타적인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거보다는 좀 재밌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MEME. 하여튼 뭐 새로운 내용이니까 잘 들어두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차드 도킨스 선생이 영국의 또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하나이지요. 이기적 유전자를 지으셨습니다. 이런 개념과 책을 지어서 아주 전 세계 많은 학생들한테 큰 영감을 주셨죠. 근데 이분이 다른 동물들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개, 고양이 다 유전자 가지고 걔네들도 다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달랑 사람만은 꼭 이기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남을 돕고 봉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수시로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표출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동물하고 달라야 돼요. 그냥 이기적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면 도저히 저런 행동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이타적인 밈입니다. 바로 이런 책이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오늘 제가 자료로 드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시간 나는 대로 빌려보시든 사서 보시든 한번 보십시오. 전혀 새로운 세계가 그 책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도움을 좀 드릴까요? 지금 여기 있는 테레사 수녀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저렇게 정말 굉장히 큰 배려와 믿음과 봉사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테레사 수녀님이 안고 있는 아이만 했을 때 수녀님이 그때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라는 반문입니다. 또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조금 상반되는 그림이긴 합니다만 흉악범입니다. 몇 명을 죽이고 말는데 저 친구도 어렸을 때 그랬을까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저기 흉기를 들고 굉장했던 흉악범이 얘 아무리 흉기 막 내둘러도 무섭진 않으시죠. 실제로는 저렇게 무시무시한 형태의 흉악범이 되는 과정에는 뭔가 좀 잘못된 면이 있었을 것 같다는 것이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를 돌로 잡으려고 하죠. 가끔 장난삼아 하려고 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냥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근데 참새가 가까이 와가지고 내 손아귀에 거의 들어올 정도가 되는데 거기다 돌 던지는 사람은 없죠. 사실은 그
참새는 자꾸 이렇게 보듬어서 키우거나 뭐 데리고 있으려고 한다는 이중적인 우리 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얘기를 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공생이 있지요. 개미와 진딧물, 황새와 황소. 저 둘이 무슨 공생을 하나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요. 개미와 진딧물은 뭐 서로 돕고 사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황새가 밭을 갈고 지나가요. 그러면 거기 메뚜기가 막 튀어올라옵니다. 그럼 뒤에서 황새가 그걸 주워 먹어요. 그러면 한쪽만 유리한 겁니다. 그럼 뭐 공생도 아니죠. 한쪽만 그냥 좋고 마는 것이죠. 남에게 해를 끼치는 편의 공생 같은 형태도 있지요. 보통 이렇게 공생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시지만 이런 단어는 조금 익숙치 않지 않으세요? 상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동양에는 이런 오행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실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돌림자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돌림자가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돌림자가 무슨 변을 가지고 있는, 한문에서 무슨 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무목변을 가지고 있다면 수생목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버님은 아마 물수변의 돌림자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님은 아래쪽에 있는 금생수입니다. 쇠금자의 돌림자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생목, 뭐 당연히 나무가 크려면 물이 있어야겠죠. 목생화, 나무가 불이 나면 그리고 불이 난 다음에 흙이 되고 화생토, 흙 사이에서 흙이 막 눌리면 쇠붙이가 됐다가 그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와 다시 또 나무가 크게 된다는 동양에 가지고 있는 오행설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돌림자가 만들어진 셈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부모님이나 뭐 여러 가지 한번 찾아서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서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전체가 같이 사는 겁니다. 바로 공생입니다. 근데 큰 틀의 공생, 상생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 이 형태의 개념을 조금 이따 이제 협동하는 데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남을 이타적인 밈이라고 그랬는데 남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뇌에 어디쯤 존재하는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봉사, 배려, 다른 동물과는 달리 남을 배려하고 남을 챙기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뇌를 보면 저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전두엽이라는 것은 400~500만 년 동안 손의 사용에 의해서 인간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다른 동물보다 훨씬 앞쪽에 있는 뇌가 커요. 근데 그거는 500만 년간 뇌는 3배 커졌지만 전두엽은 6배 커졌답니다. 앞쪽 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전두엽은 관념적 추론과 같은 인간의 인식작용과 관련이 높습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수학이나 과학 무슨 문제를 풀 때 아니면 그 외에도 가만히 생각하다 아하!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통찰이라고 그래요. 다른 동물은 없습니다. 인간만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저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두엽을 다쳤던 어떤 환자가 있어요.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1848년 미국 철도공사 중에 길이 1m의 철봉이 다이나마이트를 빵 터뜨렸는데 철봉이 날라왔습니다. 날라가가지고 막 도망가는 도중에 저 사람의 저쪽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일로 나왔습니다. 손잡이가 생겼죠? 저거 잡아당기면 가야 됩니다. 완전히 손잡이가 뚫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마 지금서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도 설명 못 드렸을 거예요. 의식은 정상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쇠막대 이거 들어갔는데 눈도 잘못되고 뇌도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의식은 정상이었습니다. 관대하고 있던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점점 뭔가 전두엽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죠. 동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실험을
우연히 실험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사고에 의해서 가장 완벽한 실험 결과를 우리에게 준 셈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인간의 몸은 유전자가 만들지만 문화를 만드는 것은 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전두엽이 이타적인, 바로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해간 그분의 행동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유전자가 있는 새로운 복제자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밈입니다. 아직도 애매하죠. 조금 있으면 그거야 라고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 상대방과 교감하고 있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행동이 다 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리차드 도킨스 선생이 쓴 책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기부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이 방도 지금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주셔서 진 겁니다. 이 건물 전체가 이런 엄청난 건물을 그냥 기부하신 것이죠. 이렇게 기부한 걸 딱 들으면 난 지금 능력은 안 되지만 나도 나중에 잘 되면 기부해야지. 받은 사람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고기를 한 점 누구한테 받았다고 해보세요. 너무 고맙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좀 얻으면 틀림없이 고기에다 과일을 얹어 다른 분에게 넘겨주실 겁니다. 자, 보실까요? 이 마음은 내가 기부함으로 해서 기부를 받으면, 그리고 옆에 사람들과 기부하는 걸 보면 나는 기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그리고 그것도 더 얹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 저만의 생명력을 지니고 굉장히 종횡으로 정신없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뭉클, 이 마음이 바로 그 원동력이 되는 셈이죠.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언어, 몸짓, 표정, 옷, 식습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다 무조건 다 전파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따라해야지. 거의 흉내내기 비슷한데 단 좋은 것만 따라하겠죠. 누가 기부하는 거 따라하려고 그러지, 뭐 지금 스라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세월호 선장처럼 나 저렇게 따라야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것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따라하시게 되는, 제대로 된 사람이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잠깐만, 여기 보시면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흉내내다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나요? 조금 이따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부가 닮았어. 아주 쉽게 말씀하십니다. 3, 40년 살면 다 닮는 거야 라고 또 쉽게 얘기하십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통 우리는 원숭이가 흉내낸다고 그러지만 인간은 진짜 흉내 많이 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자기도 해봐요. 알게 모르게 따라하면서 둘의 표정은 점점 같아지는 겁니다. 바로 밈이에요. 그게 크게 나쁘지 않다면 거의 대부분 흉내내게 되고, 결국은 큰 물결처럼 서로를 따라하면서 살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한눈에 남자와 여자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얼굴, 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면, 보통 여러분들 막 큰 사건이 벌어지면 얼이 빠졌어,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정신입니다. 바로 저 얼굴이 앞쪽에 있는 얼이 정신이에요. 굴은 그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동굴입니다. 얼굴은 바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바로 얼굴, 정말 단어 예쁘게 지었죠? 아무 뜻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그런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눈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 있지요. 뭐 어린애일 땐 모르지만 대부분 제정신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죠. 쉽지 않습니다. 왜 여자야? 글쎄요. 딱 보니까 여자. 글쎄요. 왜 그러냐고. 글쎄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렵습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의 얼굴이 비슷한 것은 상대방의 표정을 흉내내기 때문인데, 남성 여성 차이가 거의 나면서도, 완벽하게 차이가 나면서도 둘의 모습은 굉장히 비슷해진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동물을 보면, 왼쪽에 있는 고양이, 오른쪽에 있는 강아지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놓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비슷하죠? 뭐 그래, 저 고양이네, 이거 얘네 둘이네. 뭐 뒤집어놔도 거의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인물 보시지 말고 이 슬라이드만 먼저 보실까요? 보시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군지 아시겠나요? 짜증나죠? 굉장히 배우 같긴 한데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지요? 돌려드리겠습니다. 원위치로 딱 돌려드리면 금방 알겠죠?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얼굴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뒤집으면 순서로 알아야 되는데 누구야 막 그러죠. 상당히 여러분들은 미인의 조건이면 저렇게 두 가지를 놓긴 하는데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자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이거 여자 배우만 보여주면 그렇죠? 남자도 한 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이 머리를 키워야지 또 누구야 이것들 전부 다 괜찮다고 그러는 배우들인데 좀 뒤죽박죽입니다. 얘네들 세워놔 볼까요? 이제 아시겠죠 누군지. 뒤집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얼굴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따라하려면 굉장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밈이 전파되는 게 얼굴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얼굴을 보면 실제로는 털이 다 빠져 있는 상태고, 상대방한테 내 표정으로 내 감정을 알려주기 위해 실제로 털을 뺐다고 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정이라는 건 상대방한테 정보를 주는 중요한 도구인 셈이죠. 여기 보면 이런 프로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아마추어도 있습니다. 도저히 비교가 안 되죠. 빨리 끄겠습니다. 밈의 필수 조건 한번 보시죠.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만 이해하시면 이제 지금 한 3, 40분 들으신 거 성공입니다. 잡아온 고기를 남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하고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민되죠? 어떤 쪽이 더 우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이면 아래쪽이었으면 좋겠고, 옆집 남편이었으면 위였으면 좋겠습니다. 막 뒤죽박죽이죠. 근데 실제로는 인간사가 이렇습니다. 어느 행동이 더 많이 복사될까? 누구의 표정, 누구의 옷 매무새, 누구의 말투를 따라할까? 결국은 아랫사람이 아니라 윗사람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의 표정, 그리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우리는 흉내내려 노력하고, 바로 밈이 전파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전자이타적 행동 덕분에 밈을 퍼뜨릴 수 있게 되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명강의를 하는 교수의 강좌에 더 많은 학생이 모입니다. 저 강의 들어야 돼 막 들어왔습니다. 그럼 딱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다가 학생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저 자리에 가서 강의를 해야지. 근데 저 부분은 좀 고쳐야겠어. 저건 개선해야지. 그리고 그 학생이 여기 딱 왔습니다. 30년 후에 딱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의 시작했습니다. 훨씬 개선된 강의를 하겠죠. 학생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셋입니다. 교수, 학생의 학생. 누가 가장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 학생의 학생? 좀 헷갈리죠? 뭐야? 어느 게 답이야? 막 뒤죽박죽인데, 실제로는 그 셋도 아닙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모두 다 지구상에서 아까 유전자처럼 학생의 학생, 교수. 안타깝지만 100년, 200년 후면 지구상의 그 세 주인공들은 없어졌습니다. 딱 남는 거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는 양질의 밈만 남아있게 되죠. 지구상엔 유전자와 지금 말씀드렸던 밈만 남고 우리는 안타깝지만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 이들이 나중에 더 개선된 강의를 하게 되고, 이때 이익을 보는 것은 교수나 학생이 아니라 선행의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밈이라는 것이죠. 살아 움직이는,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점점 개선돼요. 이제 정돈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유전자는 자기 자식, 그 다음에 손자로 이렇게 내려가는 1차원이지만 결국은 남한테 좋은 행동을 하면, 자식이 기특한 행동을 하면 부모도 보기에 저놈 대단한데 많이 컸는데 나도 따라해야지. 거꾸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배울 수도 있죠. 당연히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밈이라는 건 거의 3차원으로 이동합니다. 너도 나도 다 따라하려고 그러고 폭발력이 대단하죠. 당연히
아까 고기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고기를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고 거기다 과일을 얹어서 주시게 될 거예요. 변이가 일어났죠. 점점 개선되는 형태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월호 선장 안 따라합니다. 진짜 거기서 살신성인했던 선생님의 것만 생각하시고 나중에 상황이 되면 아마 그를 따라하려는 마음이 생길 거라고 추정됩니다. 이기적 유전자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틀림없는 것은 선택되어 가는 힘은 동력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진화 과정을 보이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전자라고 알고 있었던 그들이 갖고 있던 그 형태가 밈이라는 거에 그대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하게. 바로 이타적인 밈이라는 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석기시대입니다. 이제 두 가지 숙제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건 훨씬 지금보다는 좀 재밌어집니다. 제가 맨 위에 있는 저 유전자가 좀 문제였는데요. 세 번째 거 보시죠. 비만입니다. 짐승을 사냥하던 우리의 조상은 배가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냥만으로는 먹을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몇 번 시도해야 가끔 고기 한 점 먹을 수 있는데 실제로 지구상에 아침에 일어나서 스테이크나 샐러드, 과일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운동도 없이 아무런 노동 없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키우는 애완동물입니다. 요들만 비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 없이 그냥 고기 한 점,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이 지구에 같이 타고 있는 동물들끼리 보면 큰 바이올레이션입니다. 충분히 운동을 하고 먹는 게 예의이겠죠. 비만은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이 풍족해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딱 우리가 1만 년 전, 10,000년 전에 농업을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비만은 없었습니다. 수렵, 채집만으로는 비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텃밭에 곡식과 그리고 내 우리 안에 소와 양이 있는 그때서부터 비만은 시작됐습니다. 농사가 사냥보다 편한 것도 비만이 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 형태가 아니라 저 소 오늘 잡어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어찌 보면 농사와 목축이 우리에게 비만을 넘겨준 것이죠. 운동량이 적은 현대인이 폭식하는 것은 비만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저는 더딘 형태의 몸 변화, 결국은 이렇게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은 걸 알면서도 우리는 옛날 원신, 우리 큰 조상들, 저 앞쪽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혹시 냉장고에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넣어놓고 봐야지 막 먹는 겁니다. 혹시 모레 또 없으면 어떻게 또 먹어둡니다. 정말 몸이 내 말을 안 듣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쫓기는 사슴과 추적하는 치타의 몸에서 비만의 징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과식과 비만으로 가는 첩경이죠. 오른쪽에 있는 분 말고는 다 아주 날렵합니다. 사슴은 먹이를 먹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치타나 사자는 끊임없이 쫓아가죠. 성공률 5분의 1, 20%밖에 안 됩니다. 5번 지쳐 죽다가 고기 한 점 먹으니 비만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엄청난 운동을 하니까 우리랑은 전혀 다른 패턴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죠. 거의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5번 만에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겨우 이렇게 쫓아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할까요? 마트에 가서 오늘 고기를 한 점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 5번 가면 한 번 정도 마트가 열리면 됩니다. 갔는데 오늘 또 닫았대. 또 가니까 또 닫았대. 한 5번째 가서 문 열었대. 그럼 고기 한 점 사면 혹시 이 치타처럼 비만이 안 될지 모르죠. 가문 열려있고 24시간 열려있고 이러면, 그리고 수시로 먹고 하면 비만을 내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비만을 걱정하는 동물은 사람과 사람이 기르는 애완동물 뿐이라는 건 빈말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이죠. 어느 동물이 사람처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냉장고에 있는 우유와 햄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잘 생각하고 드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장고 문 열기 전에 거실 한 대바퀴 돌고 한번 열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뭐 버무도당당하죠. 상당한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둘 다 막상막하죠. 엄청난 형태의 비만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생명체는 딱 또 두 가지인데요. 인간과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세포에 들어가서 퍼뜨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똑같죠. 펑펑 세포 다 죽이고 돌아다니는데 인간도 이 지구호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죠. 육식동물의 본능을 버리고 배가 늘어진 상태에서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를 보면 인간이 저지른 또 다른 자연 파괴를 보는 듯합니다. 자기의 주위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은 사람과 바이러스뿐이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젊은 어린 학생들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앞쪽에 살았던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들이 잘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아지가 한 마리 있네요. 어려운 거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요즘에 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예쁘게 키워지고 특정 지역에서는 유치원을 보낸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강아지 유치원 한 달에 30만 원, 비싼 데는 100만 원이랍니다. 영어를 가르치나 하여튼 굉장히 비싸답니다. 정말입니다. 의심스러우시면 지금 스마트폰으로 딱 끝나자마자 쳐보십시오. 바로 나옵니다. 두루룩 나옵니다. 강아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강아지를 이제 엄마죠. 그냥 셔틀버스가 오면 거기다 보모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딱 태우죠. 안쓰럽습니다. 저게 9시에 가서 5시에 제 모습으로 돌아올까. 그래서 보모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보모에게 선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우리 강아지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거의 좀 뇌물을 쓴 거죠. 받았습니다. 딱 받고 아침에 저녁 때가 퇴근한 거죠. 뭐 이 강아지로 보면 하여튼 등굣길 갔던 그 차 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딱 내렸는데 보니까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이 됐습니다. 반장 딱 선정됐습니다. 뇌물이 준 아주 위력이죠. 이렇게 의인화해서 뭐 발에다가 구두 신기고 염색하고 뭐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강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강아지는 원래 늑대 같았는데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예쁜 모습을 원한다는 걸 간파하고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눈도 원래 저 육식동물들은 눈이 착착 찢어졌어야 됩니다. 근데 다 예쁘게 축축 늘어져 귀여운 모습을 밥 주세요. 그러면 아주 쉽게 그 종이 살아남는 것이죠. 무서운 경쟁입니다. 많이 먹는 사람에게 돼지같이 먹는다는 거 말하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돼지는 절대로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절대로 돼지는 더 먹지 않습니다. 그냥 저 말을 하면 듣는 돼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돼지는 절대로 필요 이상 먹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폭식하는 인간 진화한 건 맞는지 뒤죽박죽입니다. 하여튼 환경 파괴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혀로 물을 적셔 먹는 짐승과는 달리 벌컥벌컥 마시는 인간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동물들 쭉쭉쭉 혀를 먹다 그만. 근데 우리는 쭉 딱 내려놓으면 항상 더 먹었습니다. 과식, 과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음식 섭취량을 보세요. 1961년도보다 얼마나 뻘개지고 누래졌습니까? 엄청나게 적게 먹던 그 40년 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음식 섭취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은 석기시대라는 말을 제가 쓰게 된 이유는 저 챕터를 넣게 된 이유는 우리 몸은 옆에 있는 부인과는 전혀 관계없이 주위에 바뀌고 있는 거에는 전혀 발맞추지 못하고 아직도 느려 터진 옛날 상태다라는 것을 석기시대라는 말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저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뇌가 더디게 진화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회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떡하고 저건 어떡하고 대통령도 굉장히 복잡하시겠죠. 대학교 총장님도
여러분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은데 급변하는 사회에 우리는 도저히 이 머리로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뇌진화가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디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몰라 많이 하시죠. 나 몰라 하는 동안에 슈퍼밈이라고는 단일성으로 유발되게 됩니다. 이제 뭐 복잡한 얘기 같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단일성으로 가게 되면 아까 램포종 아일랜드의 감자처럼 바나나처럼 한 방에 휙 다 날아갈지 모릅니다. 하여튼 긴장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판단력을 벗어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슈퍼밈에 의존하게 됩니다. 난 몰라.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문제가 무엇이든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정해진 틀에 순응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나치 학살, 일본군의 잔혹행위, 집단 따돌림, 각종 유행, 나치 학살을 할 때 그때의 독일 시민들 우리보다 머리가 나빴을까요?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나쁘고 진짜 그 집단이 완전히 잘못 생각했을까요? 결코 머리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면 모두 다 포기해요. 슈퍼밈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따돌리는 형태의 학생들 마음에 들어가 보셨나요? 어떤 아이가 좀 이상하면 누가 막 욱박 지른다. 그럼 얘가 또 결정을 해야 돼요. 어느 게 더 옳은 거지? 몰라. 나 힘센 쪽으로 나 몰라. 모두 다 몰라 하고 무관심 되는 순간 이건 쟤는 따돌려지고 이쪽은 큰 덩어리의 슈퍼밈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나치 학살이나 일본군 잔혹행위가 그런 것 같죠? 군중심리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 피를 뽑으면 병이 낫는다. 모든 정신은 심장이 조정한다. 지금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우리보다도 모자라지 않은 똑똑했던 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분들 머리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판단이 순간 잘못되면 슈퍼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십자군 전쟁식의 종교박해에 의한 잔인함도 똑같은 패턴이지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저 사람들 왜 저랬지?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우리의 후손이 손가락질 할지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흑사병 치료하는데 방법이요. 흑사병은 열이 막 났답니다. 그래서 열나? 그러면 열은 피에 있잖아. 피를 빼.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저 뒤에 있는 환자 피를 빼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여자분도 흑사병에 걸렸는데 저 사람 이제 두 번째로 뺄 겁니다. 아마 저 피 빼다가 죽겠죠. 다음 또 가서 또 피 빼다가 죽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저기 이상하게 생긴 분은 의사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파라핀으로 저 코끝에다가는 향수 같은 걸 넣고 냄새 안 맡게 이렇게 하고 치료를 하고 치료인가요? 장의사인지 의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죽이는 거죠. 그때는 저게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저걸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겠죠. 하여튼 단일성을 유발하면 모두 다 몰라 여러분들이 판단 안 하고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슈퍼밈이라는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슈퍼밈이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지구의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화, 세계화 이것에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라는 것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게 되고 냉전이 지나면서 대다수 국가가 자본주의와 관련된 금융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단일성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많이 쓰고 있죠. 실제로 다양성은 감소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10년 EU 잘 아시죠? 그리스가 덜커덩했습니다. 그 많은 EU에 함께 하고 있는 나라 중에 남부 유럽에 있는 그리스 하나가 털커덩하고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있는 모든 40개에 가까운 그 국가들이 몰라 그랬습니다.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EU라고 그러는 어찌 보면 단일화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리스가 잘못되면 야, 몇 푼 주고 끝 이럴 텐데 한목에 딱 단일화 시켜놓으니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죠. 유로존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유로화가 원인입니다. 뭐 구제금융한다고 난리법석이지요. EU가 단일화되면서 실제로는 저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상전에서 관점에서 보면 단일성은 다양성보다 편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모두 다 한꺼번에 샥 좋아질 수 있지만 한 방에 휙 갈 수 있는, 아까 보셨던 감자와 바나나 다르지 않습니다. 집단 사육에 따른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우리는 뭐 조류독감 나타나면 모두 철새를 뭐라 하지요? 철새, 조류독감 가지고 있습니다. 뭐 10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죽을 수도 있죠. 옆에 놈은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공간에다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거의 비슷한 유전자의 닭, 오리를 키워놓으면 자칫 잘못해서 그 독감에 딱 퍼져 거의 동일종에 가까운 한 방에 휙 갑니다. 멸종으로 가는 것이죠. 단일성, 같다는 것은, 다양성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태로 갈 수 있어요. 철새 잘못 아닙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렇게 키우고 있는 단일화의 문제였던 것이죠. 야생조류는 다양해서 일부만 감염되는데, 무성생식은 쉽고 빠르지만 단순하여 몰살할 수 있고, 유성생식은 복잡하여 힘들지만 변화에 잘 대처한다는 맨 처음 슬라이드 얘기하고 거의 유사하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은행이 담보 없이 돈 빌려주면 위험하겠죠. 뜬금없지만 잘 따라와 봐 주십시오. 새로운 얘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이 담보 없이 돈 빌려주면 위험하죠. 당연히. 가지고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빈민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합니다. 동의하시죠? 뭐 가난하니까 부족하겠지. 무담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빈민 구제는 은행이 아닌 지역사회가 걱정해야 됩니다. 은행이 저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겠죠. 은행은 고객보다 은행의 수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혹시 은행에 다니셨거나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5가지를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 있는 분 모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걸 모두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슈퍼미메 같은 생각을 한 방에 날려버린 분이 있습니다. 노벨상 탄 분이에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하메드 유누스라고 하는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탄 방글라데시 공과대학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그라민은행이라는 마이크로 크레딧 그라민은행은 알고 계신 분 있죠? 저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담보 없이 5에서 8명의 집단에게 대출해 줬습니다. 한 명이 못 갚으면 집단에게 책임을 지었습니다. 왜 5명 오면 야 니네 100만 원씩 가져. 500만 원 집에 가. 니네 꼭 갚아야 돼. 한 명 안 갚으면 나머지 4명의 신용도 불량이야. 알았지? 이 한 명 한 명은 옆에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담보 없이 그 눈치가 그냥 담보로 가는 겁니다. 맨 처음에 걱정했죠. 야, 저 5명이 짜가지고 다 도망가면 어떡하지? 근데 결과로 한번 보실까요? 담보 대신 사회적 압력을 이용한 유누스는 생물학적 특성을 활용한 셈입니다. 왜 이게 생물학적 특성인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를 창안했는데요. 신용은 가난한 자도 누려야 할 인권이다라고 저 유누스 교수는 얘기하셨고, 적선해 주기만 하면 그냥 매일 이타심만 늘고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 맨 처음에는 이 정도의 돈으로 해가지고 1979년까지 500개의 가구를 빈곤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유누스 교수님이 교수직을 그만두고 아주 정식으로 은행을 출범해가지고 저걸 하셨죠. 이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97% 이상 상환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상환율이에요. 갖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겠죠. 세계 어느 금융기관도 이루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무담보 대출은 위험하다고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도 뻘쭘했죠. 어떻게 다 갚았지?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담보의 낮은 이자율도 사실은 반대했었던 그런 분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 내용 때문에 생물학적인 본능이다라고, 특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지금 긴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인간은 황야에서 한 7, 8명, 10명씩 이렇게 모아서 가운데에 사슴을 놓고 잡기 시작했습니다. 포위를 해 들어가야 되죠.
그 중에 한 명만 딱 태엽에 농땡이를 피면 동물은 글로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서로 협동하지 않으면 그 사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딱 그 농땡이 피는 순간 사슴을 놓치면 나머지 9명이 그 한 명을 굉장히 뭐라 합니다. 그 사회에서는 그 사람은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눈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누스 교수가 그걸 노린 거예요. 야, 니네 옆에 사람 눈치 굉장히 중요할 거야. 잘 기억해. 그리고 무담보로 딱 줬는데 97%의 성공을 이룬 것이죠. 이 본능은 우리 유전자 안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무지무지 무서워요. 요즘엔 사회가 달라져가지고 동양은 비교적 옆에 사람이 무섭고 서양은 기독교 문화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좀 무섭대요. 요즘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CCTV가 무섭다는데요. 다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유전자 속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로부터 모든 나라에서 10명 단위 소부대로 사실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도 그 정도의 단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셈입니다. 한번 유누스 선생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무담보는 위험하다. 웃기지 마라. 완전히 한 방에 퇴치해버렸죠. 빈민은 무능력하다. 아니다. 무능력하지 않다. 돈만 잘 주면 빈곤에서 잘 나오더라. 무담보는 채무 불이행으로 된다. 거짓말 마라. 잘만 갚더라. 라는 것이죠. 지역사회와 은행의 목표는 다르다. 은행이 해야 될 몫이었다는 것이죠. 은행은 고객이 아닌 은행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을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으실 만하죠. 생물학적인 본능, 협동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분은 기가 막히게 파헤쳐서 평화상을 타신 겁니다. 제가 의과대학에서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진짜 제가 앞으로 10분 동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충분히 제가 벽돌을 쌓아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즘에 의과대학 들어오고 있는 학생들 보면 한 120명, 지금 의과대학 제가 본과 1학년 가르치면 120명이 앉아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굉장한 아이들이 요즘에 의과대학에 오죠.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엄청 다는 아니지만 이기적입니다. 옆에 아이 볼 거 없어요. 나만 잘하고 엄마 아빠 오냐오냐 했고 나는 여기 와 있어요. 성공했죠. 이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한테 실제로는 협동심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유는 공부할 때는 몰라요. 졸업하고 나서 환자를 볼 때는 나 혼자서는 절대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 기사, 옆에 있는 동료 의사, 당연히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더라고 그래도 다 도와줘야 되는데 완전히 그 혼자 공부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던 독불 장군은 거기 가서 번번이 실패합니다. 우울해져요. 야, 의사가 내 이렇게 고민되는지 몰랐다. 이 아이들을 수업 도중에 알려줘야 되고 협동케 하고 싶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 좋은 머리로 잘 해가지고 잘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될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까요? 팀 베이스드 러닝을 했습니다. 10명의 조원으로 만들었습니다. 100명이라 그러면 10개 조를 만들었죠. 10명의 조원들에게 제가 어려운 문제를 딱 냈어요.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10명에게 그거에 대한 과제물을 써내게 했습니다. 굉장히 큰 배당입니다. 이 점수가 전체 점수에게 이제 크게 딱 주면 10명에게 레포트 하나만 내라고 그래요. 공동작업으로 하나만 내라. 그러면 하나의 보고서 쓰라 그러면 여러분들 추측하시죠. 10명이 다 거기 참여할 리가 없죠. 한 대여섯 명은 다 선생님이야. 잘 돼가냐? 뭐 공짜로 탈라고 막 이러고 있죠. 두세 명이 죽어라고 쓰고 있어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뭐 그래 보고서 하나 써내. 그 다음에 제가 구술 시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보고서는 기가 막히게도 그래도 협동해서 쓰면 가장 잘하는 학생의 보고서보다 좋습니다. 저는 성공했죠. 오, 그래 뭐 더 좋은 보고서 생겼으니까 좋아. 너네들 쉐어해라. 그리고 공짜로 뒤에 뒷짐지고 있는 놈들을 빼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썼습니다. 다 레포트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조에 여기 10명이 계시다고 그럴까요? 이름을 제가 딱 넣어놓고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누구 나와서 이거 설명해봐. 이제 합니다. 그럼 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지금 나와서 구술한 친구의 점수가 10명한테 그대로 다 갑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옆에 있는 애들이 가르치고 일로 와 빨리 외워. 지네들끼리 난립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외우게 하든 말 안달이 납니다. 그러면 이 안달내는 사람도 문제지만 아까 사냥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점수 못 받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내 점수가 옆에 놈한테 나쁘게 줘가지고 제가 눈치를 매주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알았어 빨리 가르쳐줘. 지네들끼리 굉장히 친해져요. 전 무섭게만 하면 됩니다. 니네 뭐 잘못되면 알아서 해. 다 낙지야. 뭐 유급이야. 그럼 뭐 야 뭐야 밤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너무 착해집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무작위로 선발된 학생의 구술시험을 수행하여 이 점수 또한 모든 조원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딱 공표만 하고 저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르칠 것도 없어요. 또 저보다 더 똑똑한데요. 뭐 지네들이 잘 돼가냐. 얘 돼가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알았어. 열심히 해. 그리고 전 돌아만 다니면 돼요. 실제로는 생물학적인 그 노벨 평화상 2006년에 나온 다음에 제가 이 방법을 이거구나. 그리고 이 방법을 채택했어요. 지금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혀놓고 학생들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인데요. 이제 몇 조 그러면 이제 그 조에 야 우리 저다 누구 나오라고 그래요. 나오죠. 나와서 문제 켜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 100문제 중에서 일부가 나오는데 그래도 굉장히 떨리겠죠. 어렵기도 어렵고 정말 미안할 정도로 어려운데 나와가지고 발표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경쟁자죠. 내 점수가 높아지고 얘는 낮아지고 전부 다 맞추면 박수치고 축제예요. 축제. 얘만 죽고 나머지 99명은 다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막 틀리면 아니야 막 지네들끼리 거의 운동 경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어려운 문제를 내잖아요. 100명이 다 맞춥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까지 모두들 위험 사태까지 가는 거예요. 막 재밌어하고 협동은 결국은 방법의 문제이지 우리한테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서로의 가정교사예요. 못하는 놈도 뭐 알려주는데 그거 아니잖아. 찾아보자. 맞구나. 미안해. 다들 자기 고등학교에서 다 1, 2등 하던 애들인데 와가지고 다 한 칼 있지 않나요? 서로들 가르치고 점점 개선되게 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 강의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1등에서 100등 순서 매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1등입니다. 옆으로 세우겠습니다. 다 만점 맞으십시오. 그럼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매일 야단만 치다가 대접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다 1등입니다. 저 1등서부터 여러분들 굳이 1등에서 100등, 의과대 학생은 1등에서 100등 세우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전부 1등 하십시오. 단 조건에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제시하면 죽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협동하는 부분을 제가 탁 자존심 건드리듯이 건드린 것이죠. 가장 창조적인 힘이 이제 협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방법의 문제이지 협동하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논문으로 그리고 내용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아까 뚱뚱했던 사람이 갑자기 악수를 하네요. 협력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셨던 오른쪽에 지구의 정복자의 바로 이타적인 집단이 이기적인 집단을 이길 것이다라고 제가 해놨는데 학생들 모두 한 명 한 명 잘났다고 그냥 100명 있는 집단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조목조목한 그 집단이 건강한 집단입니다. 제가 너네들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괜찮은 본과 1학년이 될 거다라고 막 북돋워줘요. 그럼 굉장히 좋아하죠. 실제로 잘한다고 막 싸우고 있는 것보다 그룹 잘하고 있으면 괜히 잘된 것 같아요. 지네들이 막 엄청 실제로도 그렇고요. 보시면 왼쪽에 초협력자라는 책이 있는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하버드 대학에 있는 진화생물학자가 쓴 것입니다. 양쪽에 한 권씩 쓰셨죠. 협력은 가장 창조적인 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밈이라고 그러는 이타적인 유전 변이 선택이라는 것이 좀 더 발전되어 이타적인 것이 힘을 합하면 협력으로 가면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점에 갈 거라고 추정하고 있죠. 이기적 유전자를 넘어 이타적 집단을 이끄는 창조적인 힘이 바로 협력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논문으로도 책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도 그러네. 그 부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설치류의 정자들이에요. 쟤네들은 1억 대 1, 뭐 1억 5천만 대 1, 뭐 엄청나게 난자 한 명하고 싸우느라고 대수가 높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시작하고 쫓아가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이따가 싸우더라도 우리 한번 힘을 합해보자. 그래서 한 10마리씩 저렇게 갈고리로 딱 되어 있는 정자들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10마리씩 뭉쳐요. 야, 걸어 빨리 걸어. 저 끝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설치류의 쥐와 같은 설치류의 정자입니다. 그 10마리가 딱 뭉치면 10개가 한꺼번에 오니까 굉장히 빨라질 거 아니에요. 가자! 10마리가 휙 가요. 그러고선 먼저 도착하면 지금부터 이제 10대 1로 싸우는 거죠. 1억 대 1에서 10대 1로 변했으니까 승산이 있죠. 우리나라 정치가들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정말 싸울 때 싸우고 칠 때 협쳐야 되는데 항상 싸우고, 여긴 딱 나중에 싸우더라도 지금 협력하잖아요. 괜찮은 형태입니다. 처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이기적 인간이 이타적 인간을 이기지만 이타적 인간들의 집단은 이기적 인간들의 집단을 이기고만 맙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를 여러분은 어느 집단에 속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잘못되어가는 집단 속에 들어가는 우매한 짓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체되어가는 사회, 이기적인 사회보다는 전자가 더 나은 것 같죠. 실제로 저렇게 협력하는 과정에,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한 예입니다만 10명 단위로 하고 있는 그 실습조, 그 조에서 레포트 써내는 그 패턴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10명 중에 목소리 큰 자가 그 조를 드라이브해 갑니다. 이끌어 갑니다. 목소리 큰 자가 대부분. 그리고 조금 조용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소멸되는 듯한 인상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더 똑똑한지 알 수 없어요. 똑똑하다는 거 하여튼 누가 더 말 많이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자칫 인간은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향적인 기질이 환영받은 것은 20세기 초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모두 저 왼쪽에 있는 콰이어트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사색이 왕이었죠. 사색이 사실은 창의성의 열쇠예요. 집에서 그렇게 디스커션을 하려면, 토론을 하려면 집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와야 된다고 제 학생들한테 누차 얘기합니다. 많은 생각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디스커션에 참여해야, 그냥 목소리만 크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고 목소리만 크면 그 집단 전체가 자칫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내향적인 사람의 기발하게 새로운 시각은 가려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목소리 큰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라는 것이죠. 근데 잘 둘을 겸비해야 될 것 같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하여튼 시끄러운 세상을 조용히 움직이는 힘은 사색이고, 저기에서 창의성이 나온다는 것은 적당히 디스커션, 그 전에 사색이, 많은 생각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수산 케인 선생이 쓴 콰이어트라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어려운 얘기 들으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이기적인 아이 협동하게 만들기, 팀 베이스 러닝을 포함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너는 어느 쪽 집단에 들어갈래? 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얘기해주고 싶은 대상자의 수준에 맞춰 여러분들이 잘 조리를 해서 해주셨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그래도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5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런 재료가 됐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한 분도 흐트러짐 없이 너무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매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대의대 본과 1학년 학생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